이 교수의 책 읽기 36-4 마지막입니다. 어, 지루하면 죽는 자에 관한 책 읽기죠. 탈근대 교육론이 붙어 있는데 이게 그 조나 레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론을 말하게 돼 있다고 여기 믿습니다. 제임스 카스가 무한 게임 이론이 자기의 그 생각과 달리 실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진짜로 사람들이 인지심리학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실리콘밸리 진보주의자들, 실리콘밸리가 뭔지 알지요? AI 만들고 뭐 그러는데요. 인용받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고 기뻐합니다. 이는 뭘 뜻하냐면 이는 근대적인 유한 게임이 또는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칼군대적인 무한 게임이 이 시대의 를 구성하는, 구축하는, 창조하는 원리 중 하나라는 사실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지? 이게 전부 이제 무한 게임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것도 있죠. 다니엘 카너만의 데니얼 카너만의 행동 경제학, 여기 응? 비즈니스, 그죠? 사업, 그죠? 그러니까 심리학, 경, 경영학, 네, 큰 영향을 준 것도 마찬가지. 예, 사실입니다. 응?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이나 과학에서도 응? 과학에서도 한근대적인 근대적인 사고 체계가 어, 불필요 무의미해졌다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그게 아닌 걸 찾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말했다. 세상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시각에는 이게 이제 근대적인 좀 전에 얘기한 근대적인 그 사고방식이죠. 단점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탈근대 시대인데요. 뭐 한계가 있는 게임을 할 때처럼 이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 근대적인 이분법이죠. 점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일종의 지위 경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카스의 설명에 따르면 한계가 있는 게임을 통해 자존감을 구축하는 사람은 평생 실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승리를 거두어도 부족하거든요. 행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자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여러 번 하든 응? 기존의 성공과 행복을 아니, 이제 현대 시대의 행복과 성공은 물질적 현실 세계를 포함하며 초월하는 공동 차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물질 세계는 뭐예요? 유한 게임이죠. 게임이, 응? 현실을 포함하여 초월하는 무한 게임. 이게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 유한 게임만 갖고 근대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을 한계가 있는 게임처럼 대하는 시각에는 단점이 있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야? 극단적 흑백 논리라는 이분법적 근대담론에 갇힌 유엔 게임이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 고등학교에서 벌지, 그지? 고등학교. 근데 시대 저도 교실에서 그 성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지위 경쟁을 한단 말이죠. 공부 잘하는 지가 뭐 인간적으로 되게 뛰어난 줄 알고, 그죠? 서울대 가면 되게 인간적으로 뛰어난가?
잘 모르겠어요. 유도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거는 승자와 패자를 언제나 가르는 불행한 공동체를 창출한다. 성공한 사람 없어요. 1등 빼놓고 다 불행한 거죠. 응? 그러면 제가 1등도 어떻게 해요? 맨날 1등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즉 모두가요. 말도 안 되는 체계인데 지금도 하죠. 그리고 엄마들은 오늘 1등 아들 자식을 1등 시키려고 자기 자식을 망가뜨리는 줄 고생시키는 줄 지옥을 빠뜨리는지 모르면서 그거는 근데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 제국주의로 식민제국주의 이어지며 반성할 필요가 없었던 서구 근대 전성기였다면 서구에서 상관없죠. 자기네들은 승자니까. 이제는 겹겁이 이제가 뭐예요? 탈근대 시대. 네, 네, 이제는 응? 근대 시대가 작동이 안 되는 그지? 이제는 겹겹이 쌓인 비일에 감탄하며 미지의 세계를 즐기는 것이 되는 불가사의한 미스테리를 통해 삶을 통찰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안증과 우울증 더 나아가서 자살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근대에서 이게 문제예요.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난경의 시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대란 말이죠. 승자와 패자를 명백하게 가르는 유한게임 전성기의 근대적 사고 체계가 무슨 일을 벌였어요? 정쟁과 전쟁 등 무의미한 갈등만 양산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무한 게임과 미스테리의 의의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도 집단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건 이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오로지 플레이어만 존재하므로 그 구조를 통해 경험 자체를 즐기며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쓰는 말한다. 학생들에게 고전을 가르치는 이유는 미지의 무언가를 맞닥뜨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저한테 배운 걸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문제를 대하는 자세예요. 모르겠다죠. 미스테리를 인정하는가, 겸손을 유지하는가, 학생들에게 무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죠. 난 이 말도 좀 불만이에요. 하스나 조라 레러 등 서구 학자들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이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멋있는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무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죠. 라고 말하는 근대 교육론의 핵심 부분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의 사상가 자신에게라면 물론 무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 미스테리를 인정하는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가짐 이게 최고의 대처법이겠죠. 멋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나 난경의 시대임에도 행동자로서 결정해야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란 말이에요. 학생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야 돼. 학생들에게 하는 권고로서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라. 무지하게 살아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문제가 있죠. 음, 노골적으로 지적하자면 음, 아주 폐지네 교수법이기는 하지만
그지야, 나는 사실은 인정하는 건 학생들에게 알아서 그, 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알아서 잘 살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가 미네르바 대학교나 세제대학교 가장 첨단의 최신 교육법이라고 평가를 받는 세제대학교의 교육사정에 비판적인 이유니 왜 비판적이냐면 이 이들 대학교는 40명 정도 되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어? 그러니까 즉 군대 교육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재능이 있는 있던 인재를 예를 들어 변호사 등을 선발하여 자기 주도 학습으로 어? 교육해 나가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미네르바나 세제가 없었어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극빈자였어도 어? 자신이 우리 타고난 재능으로 잘 살아낼 수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육적 성과라고 승전하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는 탈근대 시대 살아갈 내용인데 이건 어? 대다수 그 인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진짜 문제를 보지 못 본 채 하기 때문에 응? 이런 마음가짐이 그지? 카스에 설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따라서 정책이 따라서 뭔가 할 수도 무시하다고 비판 할 수도 실직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죠? 잘 모른다. 어떡하라고? 그지?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심하게 얘기할게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면 유재앙인데 알아서 잘 살라는 응? 이는 말기의 암인데 환자 보고 어? 잘 판단해서 어, 그렇지 말하는 의사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코로나 시대에 겪었 이런 일을 겪었죠 우리가
이런 이름을 보다.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소비 전문가라면 모르겠다. 응? 근데 남경의 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응? 어떻게 해야 돼? 해군대 시대, 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감한 도전을 하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감한 도전은, 응?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만 얘기해 두면, 하나의 지침은 명성자원 과감하게 대답하기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음. 실제는 존 헬러가 인용한 호기심과 학업 성취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힌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의 결과에 주목을 하는데 부모들은 지식 주모론 아이들의 호기심에 때로 피곤해지기도 할 것이다. 어딘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애들 데리고 있으면 정신없죠.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요. 걔네들은 쉬지도 않고 괴롭히죠. 하지만 아이들의 엄청난 호기심은 우리의 지적인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초기 본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이들은 세상을 볼 때 자기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에 주목하죠. 따라서 왜 그런데 하고 질문한다. 그렇게 이 미스터리 박스에서 저 미스터리 박스로 펄짝펄짝 점프하며 생각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미스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훨씬 중요한 성적을 거둔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어린이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를 선행했다. 아이들은 생후 9개월부터 수차례 측정하고 그들의 부모를 면담했는데 그 결과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업 집중력 같은 다른 심지어 변수를 통제한 외에도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야. 집중 안 해도 그렇더라 이거죠.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저소득층 아이들은 수업 집중도 안 하고 호기심도 못한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아이보다 성적이 낮았단 말이죠. 이거 당연하죠. 아무 관심 부모들이 별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렇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런 격차가 없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의 가설은 미스터리가 경제력이 높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주요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거나 박물관 관람을 시켜주며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또는 새로운 미스터리 박스를 원 없이 찾을 수 있다. 뭐 조립 로봇 같은 거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호기심 함양은 학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죠? 아이는 학습법을 학습하는 거죠. 어, 고소득층 아이들이 종종 좋은 성적을 얻는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호기심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면 고질적인 성적 격차도 사라진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미스터리를 즐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근사한 호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교육의 일부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어? 시적 상상력을 촉발하여 탐구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일, 이게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응? 호기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한 데이비스, UC 데이비스, 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보상을 처리하고 예측을 오래 반응하는 뇌 영역에서 도파민 회로의 활동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마의 활동도 급증했다는 것.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 아이들보다 성적이 낮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런 격차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적 퍼즐의 차원을 넘어선 탈근대적 미스터리의 수준, 응? 즉 시적 상상력의 수준까지 재미를 느끼는 호기심의 학습력,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의 폐해를 극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도, 그러니까 요컨대 미래의 빈부격차를 교육적 성취의 척도로 삼아왔던 근대 교육론과 달리 최근대 교육에서는 미스터리 요소인 시적 상상력, 영성과 재미 등 학생의 주의 집중력을 불러일으키는 전혀 다른 교육 방법론을 통해, 그러니까 엄숙주의가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재미 중심의 교육법을 통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내 얘긴데요. 근대 교육의 수호자인 선생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잘 자란다라는 구호, 선생이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에 품고 사범대학을 다녔던 필자가 지난 30여 년의 교육 현장에서 체감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교직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낸 수많은 이 땅의 교사들도 같은 증언을 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선 그렇지만 이런 난경에 봉착해 있는 근대 교육론을 대신한 최근대 교육론의 시스템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필자가 유튜브 채널 이교수 조건 없는 학교에 교수의 책 읽기 또는 이 교수의 그 조건 없는 학교론 시리즈에서 지금처럼 탈근대 교육론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근대적 퍼즐에 대한 탈근대적 미스터리의 우월함을 설명해야 하는 미스터리 담론의 작가 조나 레너도 호기심을 유도를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교육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 책의 끝에 말미에 하크니스 교육법의 성공 사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하크니스의 지원 덕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하크니스의 지원 덕분에 엑스터는 하크니스 교육법의 선구자가 되었다. 하크니스 교육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지식을 구축하는데 하크니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찾아야 하고 하크니스 교수법을 맡은 엑스터 인문학협회 소속인 엑스터의 역사교사 매그 폴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크니스 교수법이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이고 학생이 주도하는 토론법이라고 보면 돼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선생님은 옆에서 자극을 주거나 돕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만 합니다. 이건 좀 대중적인 거죠. 그래도 여전히 교수법은 없는 거죠. 알아서 하라는 거죠. 수동적인 수업에서 하크니스 교수법으로 전환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전통적 수업이 정답을 맞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하크니스 교수법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정보가 아니라 전 문제를 전달받는다. 서로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하며 미스테리를 스스로 파헤친다. 이 같은 혁신적 교육법은 이게 최근 게 아니에요. 19세기에 에머슨도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역사적으로. 영혼을 파괴할 정도로 답답한 미국의 학교 교육을 여러 번 개탄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썼다. 나는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절망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얘기랑 똑같죠. 근데 19세기예요. 100년 전. 아니, 100년도 더 된 거죠. 학생의 천재성과 타고난 미지의 가능성을 희생시키며 깔끔하고 안전한 회계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형태다. 에머슨은
학생에게 강압적 규칙 대신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독학할 때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때로 장난스럽게 때론 진지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서로 어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에너지를 발생한다. 요새는 이런 젊음의 에너지를 훈계하고 억누를 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에머슨이 주장하는 바였다. 중등 교육에 적용하는 하크니스 교수법은 필자가 이미 소개한 고등교육에 적용하는 미네르바 대학교와 태제대학교의 그것과 닮았죠.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근대 시대의 전통적 수업, 그지? 과 달리 주어진 정보를 그냥 외우는 것만 아니라 뭘 외워야 하는 뜻 스스로 찾아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이고 학생이 주도하는 토론법이죠. 학생에게 그 광합적 규칙 대신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에머슨의 교육론이 드디어 구체화되는 중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시험 맞춤 교육을 하며 가장 그럴싸한 정답을 학생들에게 반복 주입하는 식으로 표준화된 시험에 대처한단 말이죠. 학생들은 오지선다형 시험을 연습하고 빡빡한 커리큘럼을 따른다. 이처럼 뻔한 시험을 치르는데 뭐하러 모호성에 연연할까? 호기심은 감당할 여유가 되지 않는 사치가 아닐까? 그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특히 부모들은 그렇겠죠. 하지만 노블 아카데미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보면서 보여준다. 그들의 커리큘럼은 시험 맞춤은커녕 정반대에 가깝지만 시카고의 모든 공립학교를 통틀어 점수가 가장 크게 올랐다.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로런은 미스터리 효과를 예로 든다.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가르친다면, 정답을 모르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친다면 시험에 필요한 결정적인 스킬을 알려준 것과 똑같아요. 시험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접하면 학생들은 되게 겁에 질려서 얼어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험에 익숙하죠. 오히려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살짝 신나는 마음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해 보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통 소위 직업군의 일을 하면 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죠. 규정집 같은 건 없어요. 낯설고 살짝 겁이 나기도 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아내야 하죠. 노블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모호한 주제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모호함이 무섭거나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갖가지 대화를 어,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를 계속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미스터리다. 로런은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항상 알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기를 바라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발을 내디디어 자신이 모르는 곳으로 건너갈 용기를 길러줄 수 있다면 시험 문제보다 훨씬 귀한 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이 어떻든 무슨 일을 하든 점점 발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필자가 미네르바 대학교와 태제대학교 교육세상을 비판했던 바와 같이 하크니스 교육법도 근대 교육 제도란 절망적인 호기심을 시스템을 벗어나려는 혁명적 시도의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호기심은 감당할 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의 질문에 엄중한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고위 직업군의 일을 하면 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등 모호성과 불확실성은 대입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피할 수 있는 요소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재능을 겸비한 극소수 인재를 위한 귀족 교육일 뿐인 듯한 응? 미네르바 대학교나 태제대학교의 교육사상처럼 소위 고위 직업군의 일을 할 노블, 귀족,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약점이 뚜렷합니다. 요건데 나도 그래요 지금. 근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는 필자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처럼
그건 뭐예요? 극소수 지도자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대중을 위한 보편적 교육 사상이 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테니스 교육법의 성공 요인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최근대 교육을 위한, 보편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지침, 재미, 시적 상상력과 영감 등을 노라레의 밝은데 미스테리에서처럼 찾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육 분야인 만큼 재미죠. 재미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과 나눠보니 지루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아크니스 교육법이 성공을 거둔 게 당연한 결과였다. 지루하지 않으니까. 위험 부담이 높을수록 모험성이 높을수록 수업은 더 재미있어졌다. 게다가 따라서 효과 만점이었다.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권태로부터 해방되면 그야말로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것이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비결이다. 플로리다 학교 에린 웨스트게이트 교수는 권태의 원인을 연구하는데 평생 학자 인생을 바친 심리학자다. 그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권태는 의미 있는 활동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거나 기울일 생각이 없음을 알리는 감정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의미 있는이다. 학교에서는 활동의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왜 모이는지 알 수가 없죠. 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적이나 대학 또는 희차 방정식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거라고 여긴다. 하지만 하크니스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커리큘럼 안에서 각자 의미를 찾게 한다. 학생들이 대화를 주도하고 주제를 정한다. 대화의 말미를 정식하는 것은 되게 미스테리다. 가장 열띤 토론과 반론을 유도하는 주제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 정답이 아닌 질문이다. 호기심은 권태의 해독제다. 권태로부터 해방되면 그야말로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것이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는 작가 윌리스의 주장이나 근대학교에서는 활동 의미를 강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거나 기울일 생각이 없음을 알리는 정서인 권태가 교실에 팽만하다는 웨스트 교수의 주장에 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대 교육법에서와 달리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쳐주는 건 정답이 아닌 질문이니까 호기심은 권태 해족되다라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집중하는 현대 교육론이 바로 주도권을 잡으리라는 전망에 동의합니다. 사상, 이념 차원을 중심으로 감정, 정서 차원을 억압한 근대 담론과 달리 팔근대 세계관의 핵심 특징이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이라는 점에서 시대의 교육론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권태를 벗어나는 호기심과 재미를 근대적 세계관에서처럼 마약이나 알코올 등 육체 차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재미가 육체적인 재미가 아니에요.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런 수업으로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향한 애정과 기쁨을 알려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배움을 향한 애정과 기쁨이라는 표현이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거든요. 에이더가 묘사한 이것이 바로 지적 겸손이다. 지적 겸손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접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우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성격상의 능력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적 겸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거나 잘못을 때 쉽게 인정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기존 신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쉬운 확실함에 안주하기보다 미스터리가 주는 어려운 희열을 즐긴다.
학교에서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은 지적 겸손이다. 즉,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앤젤라 더것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의 한계를 터득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침일지도 모른다. 또 나왔죠. 무식하다, 모른다. 그게 결론이. 좀 곤란해요. 일리노이주는 그 어떤 어리클리어 시험에도 지적 겸손이라는 과목은 없다. 이런 노블 아카데미의 교육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이 카브리니 이 그린의 경기에 벽돌을 바른 상점과 공대 한복판에서 아이들은 미스터리를 발견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려운 문제와 모호한 콘텐츠를 찾아 나서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여자들은 설령 오답으로 이어진 더라도 호기심을 칭찬한다. 지적 겸손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탈근대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 건 영성 차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질적 현실 세계에만 국한된 지식의 한계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게 작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성 차원을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탈근대 교육론에서 강조되는 지적 겸손은 조심해야 될 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식의 부자라면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미봉책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 문명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성 차원까지 확대된 지혜를 추구하는 영적 겸손이에요. 교육을 한계를 터득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반성의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끝냈어요. 이것도 곤란하다고. 반성하면 뭐 하냐고 애들은. 근대 교육의 하행계는 이미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걸 왜 또 얘기하냐고. 그건 알아. 그러니까 근데 교육부에서도 말해요. 근데 뭐 정부에서도 말해요. 사상 이념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을 대상으로 하며 감정 정서 차원을 최대로 억압하고 영성 차원을 배제했던 근대적인 세계관을 버리는 게 아니라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의 권리를 복원하는 사상 차원인 탈근대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는 새로운 탈근대 교육론을 구축하러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리차드 로치가 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는 시적 상상력이 탈근대의 핵심적 도구라는 풀자의 주장과 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투명한 캐릭터에 호기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신의 존재에 매혹되는 이유는 마음을 헤아릴 수 어려운 인물을 다룬 그림이나 연극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에 대해 철학자 로티가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학자 말년의 로티는 문학의 교육적 효과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 효과란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받고 타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하는 일이었다. 로티는 이것을 예술의 정서 교육이라고 일컬었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소설은 유쾌한 오락물인 동시에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사실 허풍 섞인 가설이긴 하다. 고전을 읽은 개차반이 어디 한둘일까? 하지만 로티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증거가 점점 대두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학 작품을 더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론 검사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성격의 다른 뭐 이런 변수를 통제한 이유도 상관관계는 여전했다. 같은 연구팀이 실시한 다른 실험에서는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났다. 과학자들은 똑같은 공감 능력 검사에서 소설을 읽기 전보다 읽은 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술이 정서 교육, 즉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받고 타인의 상태를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남성 중심주의 이 사회 우열관계를 배태하는 그 이분법 사고에서 볼 때 육체 차원이나 사상, 이념, 감정 차원에서 여성, 아이, 소수성애자, 자연 등 타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차별적 사고가 유발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세계의 육체 차원을 초월한 신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에서라면 여성, 아이, 소수성애자나 자연 등 타자 세상의 존재의를 시적 상상력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깨닫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 의한 시적 상상력 훈련으로 향상되는 건 재미, 시적 상상력과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활근대 차원에서입니다. 활근대 교육론이 물질 세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현실 세계에서의 미래 준비에 더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법론이라는 사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 석학 펠로우, 서울대 명예교수 차상균의 AI 시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대표로 전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딥러닝의 선구자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는 2016년 AI가 5년 내 방사선 전문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다르다. 세상은 여전히 방사성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달라진 것은 AI를 사용하는 의사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일자리를 뺏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능력을 증폭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AI를 한계를 알고 인간다움의 가치를 찾는 것이 AI 시대 교육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AI 시대의 세상은 사람과 AI 에이전트, 휴머노이드의 네트워크로 채워진다. 사람은 정해진 매뉴얼이 없는 정형 업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을 담당한다. AI 에이전트는 기계죠. 축적되는 데이터로부터 학습에 진화한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한국의 초중고 교육을 지배하는 현재의 수능 시험과 대학 입시 제도가 유지된다면 미래 AI 시대에는 어, 복이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AI 조기 교육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논리가 AI가 가짜 답을 그릇하게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경험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할루시네이션 경험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윤리적 사고, 추적 검증, 협업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언어에서 인간 능력을 컴피턴스와 퍼포먼스의 합으로 본다. 컴피턴스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알고리즘처럼 내재된 능력을 말한다. 근데 이거는 이미 AI가 인간을 능가한다. 그러나 퍼포먼스, 즉 실제 맥락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발현하는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교육은 이런 시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능시험 지문의 해석 훈련 대신 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플레이어가 되어 연극 형식으로 의견을 펼치고 글을 발표하는 언어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I가 영어와 국어에 능통한 시대에는 영어와 국어 차이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역사와 사회, 수학, 교육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교과서 서술을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지표나 영도 통계, 선거 결과, 환경 데이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면 학생들은 교과목을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로 경험하게 된다. AI 시대에 강조할 것 중 하나는 집단적 경험이다. 혼자만의 가상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같은 팀플레이어,
합자 연극처럼 협동을 전제로 하는 학습이야말로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토양이다. 동시에 학생들은 AI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자기 생각을 확장하고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인간과 AI가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AI가 못하는 인간다운 퍼포먼스를 고민하고 발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의 철학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내려보내는 하향식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다. 이심차게 시작한 디지털 AI 교과서 정책도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과 합의가 부족해 현장의 필요감만 키웠다. AI 시대에는 이런 획일성이 오히려 복이 된다. 이제는 교사 학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교육 실험을 권장하고 그 성과를 오픈소스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는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공동체에 한류되면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주요 AI 기업들도 교육 분야에서 저마다 전략을 펴고 있다. 오픈 AI는 챗 GPT와 코파일럿 서비스를 통해 교사 학생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하나 아카데미의 협력으로 AI 교과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모델의 폐쇄성과 비용 구조는 교육 현상의 제약 요인이다. 구글은 오픈소스 모델과 구글 클래스룸 같은 플랫폼을 통해 교사 학생의 AI를 직접 실험 수정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AI 제작의 활용 능력을 가진 주체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픈 AI의 사용자 친화성, 구글의 오픈소스 확장성 철학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한국 교육은 특정 기업의 모델에게 의존하자보다 이 전략을 균형 있게 수용하여 A의 활용 능력, 창의성, 윤리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소버린 AI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은 정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권장하고 실험을 위한 플랫폼을 하는 것이다. 학교 교사 학생이 자발적으로 만든 AI 학습 모듈과 수업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발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마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혁신의 모델 엔진이 되었듯 오픈소스 교육 생태계가 한국 교육을 세계적으로 선도 모델로 바꾸는 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필요 없다는 저서로 유명한 AI 분야 세계적 석학 제리 카플란 스탠퍼드대 교수도 인터뷰에서 기계는 보통의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채 특정 작업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이 대체물이 아니라 자동화 혁명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결코 쓸모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다움을 더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AI를 통한 자동화는 인간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미래에는 인간이 직접 만든 것, 즉 높은 가치를 담은 예술과 창작물이 더 소중히 여겨질 것이다. 개인적 교감, 진정한 감정 표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작업들이 앞으로 남을 것이다. 미래의 직업을 위한 학연대 교육령의 핵심 가치, 과 재미, 시적 상상력과 영성인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는 조랄 헤러가 자신의 책 지루하면 죽는다 미스테리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한 근대적 퍼즐의 사고방식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탈근대적 미스테리의 세계관에서 예견됐습니다. 끝. 이제 토론 음, 이제 드디어 끝이 네, 났습니다. 전부 다 읽었죠. 네. 음, 음. 총체적으로 끝났으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음, 오늘 아까, 어, 공감 능력이 문학을 비롯한 예술에 의한 시적 상상력 훈련으로 향상된다고 했었는데, 음, 지적 어, 상상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향상된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 공감이라고 했을 때 어 보통 이제 어 상 상 어떤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이제 좀 공감하고 싶어 하지만 어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 음, 그거는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걸 승화시키려고 음, 노력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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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인제 근데 이거를 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충분히 근데 그 상대방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그 공감할 수 있어야 결국은 그렇게 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네, 굿. 근데 음 그런데 이제 그 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항상 안 좋은 거라 나쁜 거라고 취급해 왔었으니까 음, 음 음. 그리고 방에 또 뭐가 있다는 거죠. 응? 네. 또 취급하는데, 그 대처하는데 방해가 있는 합니다. 그지? 네. 또 좋은 근데 지적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꼭 그렇게 어 막 실천돼야 할 것인가, 그지? 선호돼야 할 것인가, 네. 어, 맞아요. 되어야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지? 음. 오케이.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어? 이거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 4단계론에서 인간 음. 경험 4단계론에서 3단계 감정 정동 차원에 관해 깊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응? 이게 표시된 게 뭐냐면 3단계가 근대 그 세계관에서는 3이 감정과 정서 차원이지만 8근대 세계관에서는 정동 차원이라고 전혀 다른 이름을 어, 붙였습니다. 그지? 그 이유는 이 인간의 감수성을 어, 다루는 어, 방식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대 감론에서는 근대 사회에서는 감정, 정서를 어, 배제해야 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감추어야 하는 응? 차원이었습니다. 응? 왜 그러냐면 그 근대 사회는 응? 근대 과학, 그지?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실험과 응? 중심이었기 기계, 그지? 실험 기계 과학이었기 때문에 이 뭐야? 실험실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실에서는? 실험실에서는, 실험, 학문, 연구에서는, 응? 학문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죠. 응? 근대죠. 근대, 네. 스텝. 근대 세계. 응? 실험 학문적 연구에서는, 그지? 이성 중심주의, 그지? 이, 이성 중심, 응. 이성 중심, 이성 차원 중심이었고, 그지? 객관적 연구를, 객관적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지? 주관적인 차원을 배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차원의 대표 주자가 뭐야? 대표 주자가 감정, 감수성이었어. 응? 감수성을 어디서 발휘하느냐? 감수성은 소위, 그래서 이런 감수성, 그지? 감정과 정서는 음, 일터에서가 아니라 휴가, 주말, 그냥 여성 중심, 응? 거실, 가정의 거실에서 예? 필요한 것이라고 치료했어. 그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왜냐하면 기계가 감정을 가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감정을 우습게 여겼어. 뭐, 물론, 감정과 정서뿐 아니라, 어? 영성, 그러니까 전근대적이라고 여겨서, 어? 영성도, 차원도, 차원을 더 심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말에 교회 가는 거죠. 주말에 개인적으로 어, 종교시설에 가서 어, 개인적인 구원을 집단 공동체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의 행복이나 성공을 빌었던 거죠. 응? 이 이성중심주의 현대사회는 응? 육체 차원, 물질을 어떻게 써요? 차원을 응? 응, 실험, 과학의 대상, 그지? 으로 취급했을 뿐입니다. 근대사회 나빴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대사회가 좀 나빠요, 그지? 그런데 이런 이성중심주의 근대 사상이 이제 어? 착각 그리고 환상의 기간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후 재앙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 재앙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세계 대전, 기후 재앙 뭐 많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아니지만 오래전 뭐 얼마 100년 전부터 19세기 말부터 새로운 세계관을 탈근된 세계관을 도색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본 요거 있죠.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 얘기하려고. 그 이전에는 이분법, 근대 이분법. 뭐냐면 이성 중심의 이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근대 이분법에 따라 감정도, 감정 정서도 정리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지?
그래서 긍정적 감정 플러스 부정적 감정 마이너스로 나누어서 뚜렷하게 나누는 거죠. 뚜렷하게 나누어서 어? 차별, 적과 아군처럼 차별을 어, 하도록 권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은 애도, 좀 부정적 감정은 심지에 지금의 경우일지라도 상례직을 넘어서는 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 그런데 응? 어, 반려견의 지금처럼 문지 10년이 지난 뒤에도 응? 그래도 하는 게 죽음의 문제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답니다. 요건데 감수성은 별도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존재하도록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럼 공감 능력은 뭐냐면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예술의 시적 성장이 향상된다고 말할 때 응? 이건 못 찾아. 라고 된다고 말할 때 응? 부정적, 긍정적 감수성의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란 건 응? 어떤 종류든 그치? 상대방의 감수성을 이해하려고 어, 음, 노력에 음, 예, 표현. 그치? 그러니까 이 시적 상상력 말할 때 이 부정과 긍정이란 부분은 그래서 모호합니다. 어떻게 모호하냐면 특히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다면 부정적 감수성의 효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질병을 감정적인 용어가 지금 이 감정의 용어, 감정 정서의 용어가 현대 시대 동안 너무 억압되어 온 관계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질병을 현대 시대 동안에는 병원에서 무조건
완치 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암의 경우에는 의학이 제대로 이게 또 뭐도 있어요. 암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치매나 치매 등의 경우에는 근대의학이 제대로 치료해 낼 수 없는 영역이니까 아주 절망적인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의 운명이라면 음? 죽음을 무조건 배제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현대 시대의 관습성이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이라고 정의하는 음, 그러니까 근대 시대처럼 에서처럼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음,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 플러스 영혼의 영혼으로 구성된 그래서 다시 인간의 경험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험으로 이제 부정적인 걸만 하나 결론을 내리고 끝낼게요. 함수성의 경우, 감정의 경우죠. 감정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 성향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여전히 어, 뭐라 그럴까 절제해야 할 어, 감수성인 거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한 그런 부정적인 감수성의 길을 통해서 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즉 육체의 한계, 그지? 육체에 갇힌 영혼의 한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라는 어, 포용성이 있다고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필자가 설명하는 감정, 정서의 문제, 근대적인 거죠.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어 이제 겨우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정동의 차원은 더 심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거 하겠죠. 하나만 예를 들면 감정,
그, 정서, 그, 필리죠. 정서, 이모션, 예? 학문적, 그분도 모호한 형태에 있는 일자는 단기간의 감수성을 감정이라고. 그래서 장기적인 감수성을 그 경험을 정서라고 어, 이걸 구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슬픔 같은 응? 네, 장기간이 뭐예요? 애도. 애도는 좀 길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구분도 이제 뚜렷하게 어, 동의된다. 없는 할 정도로 이 분야의 연도가 아직 미진하네요. 실제는 시적 상상력의 훈련, 특히 문학 등 예술에 의한 예술 영역에서의 노력을 통해 예, 발전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음? 이게 학문이 아니라 아직 예술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의 새로운 거지.